5 스텝 아키텍처, 에이전틱 AI와 협업하기 위한 준비. 왜 만들었나? 에, 요즘 이제 코딩할 때에도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추세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개인 1인 개발자들도 1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투자를 하죠.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비용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주니어 개발자분들은 취업하기 힘든데, 제 생각에는 좀 죄송하지만, 주니어 분들은 더 많이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취업 시장을 뚫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작부터 좀, 좀 답답한 얘기를 하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저도 옛날 방식대로 그냥 개발하는 거를 고집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 나름대로 이제, 한 두세 달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어떤 LLM, 그러니까 AI죠. AI도 뒤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지만은 AI도 요즘에 최근에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다 설명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LLM을 이용을 할 때 그 컨텍스트 있잖아요. 맥락.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문제에 대한 맥락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맥락을 업데이트 시키고 걔한테 일을 시킬 때 어떤 가이드를 주는 거. 요런 거에 저는 좀 어 중점을 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요 5 스텝 아키텍처라는 것을 만들어 내긴 했는데, 이게 요걸 만들어 내야지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이제 DDD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폭포수 공정이니 뭐니 해 가지고 나선형 공정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지금 완전히 필이 꽂힌 게 이제 모듈러 모놀리스죠. 예. 이게 모듈러 모놀리스라기보다는 모듈.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모듈입니다. 모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도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바이브 모델링이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의 2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2탄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 스텝 아키텍처도 만들어지게 됐다. 이 5 스텝 아키텍처라는 명칭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제가 쭉 이제 제미나이하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얘가 좋았나 봐요. 제가 이 만들어낸 흐름이. 그러더니만 이거는 5 스텝 아키텍처입니다라고 이름을 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5 스텝 아키텍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5 스텝 아키텍처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전에 최근 AI 코딩의 트렌드를 좀 공부를 해 두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뭐 요 영상이 에이전트 AI를 위한 영상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 없었더라도 저는 5 스텝 아키텍처와 같은 그런 아키텍처를 이미 이제 뭐 2-3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를 해 왔고, 거기에 이제 제 나름대로 어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하시죠. 우선 이제 최근 AI 트렌드에 대해서 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기존에 불과 뭐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젠 AI,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요런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챗GPT, 예전이라고 해도 불과 몇 개월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AI 진영의 개발 이 속도가 정말 잠깐 한눈 팔면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026년 상반기에는 통하는 용어니까, 자, 젠 AI, 기존에 우리가 뭐 챗GPT라든지 그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거를 그냥 채팅창에서 이렇게 채팅했죠. 그 다음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코파일럿,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젠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AI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은 LLM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그러니까 챗 GPT의 G가 바로 제너러티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그래서 기존의 생성형 AI들은 이런 거죠. 컨텐츠 생성의 특징이 있다. 하지만은 뭔가 그 코딩과 같은 집중적인 내용, 그 다음에 논문처럼 뭔가 이 연구를 통해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조금 부족했죠. 왜냐하면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클로드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내부적으로는 좀 이제 그 클로드 코드의 기능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어쨌든 그 제미나이도 이렇게 그 옵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우선 내가 뭘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플랜을 짜고 이렇게 답변을 생성해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이전틱 AI의 특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목표 달성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젠 AI는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그 목표가 좀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사용할 때 좀 알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마케팅 자료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생성 젠 AI 정도로 충분하지만은 코딩이라든지 그냥 복잡한 리포트, 보고서, 논문 뭐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에이전틱 AI가 훨씬 더 유용하다. 그리고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이제 PDF 번역도 굉장히 에이전틱 AI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비교 내용은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에이전틱 AI로 클로드 코드하고 제미나이. 클로드 코드 정말 너무 좋죠. 좋다는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도 계속 할 건데요. 네, 거의 뭐 제가 제미나이를 이렇게 폭파시키긴 했지만 제미나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클로드 코드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클로드 코드가 강력한 이유. 우선은 뭐 젠 AI 시대도 있었지만 MCP 지원이 이제 그러네요. 불과 작년 6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MCP 지원이야 뭐 원래부터 지원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스킬이라는 거죠. 이 스킬이 왜 좋은지는 뒷장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티를 여러 개 띄워서 지들끼리 채팅시키면서 보완해 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아까 전에 앞에 표에서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에이전트 팀즈 기능인데요. 이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분할 정복과 관련해서 깨달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만든 거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분할 정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 영상에서. 자, 그런데 클로드 코드가 정말 강력한 이유는 이 스킬 때문입니다. 스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능력을 학습시키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풀었으면은 뭐 별로고요. 장표를 뒤에 보시죠. 기존의 젠 AI 시절에서 에이전트 AI를 개발을 하려면은 이 툴즈라는 것을 이용을 했죠. 근데 이 툴즈라고 하는 것은, 툴즈라는 개념은 이제 함수하고 파라미터를 정의해서 그냥 스키마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기능에만 집중한 게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더해서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문서를 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컨텍스트, 맥락,
내가 이 채팅창에서 유지해야 될 주요 맥락, 주요 주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반 텍스트 파일로 이 MD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컨텍스트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그다음에 그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뭔가 실제 조그만 프로그램, 조그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조 스크립트, 거기에 플러스 리소스가 필요하다면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으로 리소스까지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킬이. 그러니까 이 스킬을 클로드 코드가 잘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킬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특징이 이제 요거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개발한 그 내부적인 내용이겠지만은 이 컨텍스트라고 했잖아요. 예,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를 관리를 할 때 컨텍스트를 매번 이렇게 전체 내용을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를 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죠. 돈, 토큰. 예, 토큰. 그런 토큰을 좀 이제 줄이기 위한 단계적 노출. 네, 필요할 때만 로드한다는 거죠. 맥락을. 그러니까 맥락 중에서도 AI가 판단해서 필요한 맥락만 이렇게 쏙 뽑아서 그거를 이제 내부적인 AI 모델을 이용을 할 때 그 토큰을 절약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언제 쓸지를 AI가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거, 스킬이라는 게 토큰 절약이 될 때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행동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아키텍처가 잘 짜여져 있으면 특정 AI 도구에 종속되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5 스텝, 요 아키텍처를 구현을 할 때, 제가 이걸 만들겠다 하고 만든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저의 생각의 흐름, 백엔드 코드를 진행을 할 때의 그런 구성이라든지 개발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뭐, 여기 완벽하게 구현하고 돼 있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클로드의 스킬 기능, 그렇죠? 훌륭하죠. 훌륭한데, 제미나이 CLI로만으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저는 이제 유료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제 돈을 이제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채팅창만으로, 요런 아키텍처를 구현을 해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떤 AI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가 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공정, 설계 공정, 컨텍스트죠. AI 용어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AI로 뭔가 할 때 그 바이브 맞추는 거 있죠. 바이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과 저의 바이브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코딩할 때 아키텍처 스펙을 어떻게 잘 표준화해 두느냐. 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공정을 다 해놓고 이제 테스트를 딱 했는데 이제 프론트하고 백엔드하고 이렇게 이제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에러가 난 지점을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키텍처를 만들 때는 이제 제미나이 채팅을 이용했지만은 코딩을 할 때는 저는 제미나이 CLI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 CLI에다가 이제 에러 메시지를 딱 뿌려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얘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에러 코드를 보고 제가 그 만들어 놓은 테스트 코드를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 기능을 쓰고 있는 테스트 코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걔를 한 2번, 3번 정도
코드를 지가 직접 수정을 해가면서 에러를 찾고 원인이 되는 코드를 바꿔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미나이를 쓰더라도 어떻게 아키텍처를 표준화해 놨느냐. 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또 토큰을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5 스텝 아키텍처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샘플 예제 있잖아요. 예, 샘플 예제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예제가 지금 제가 여기 다 띄워놨고요. 여기 백엔드, 예, 백엔드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는 이거 아니고요. 예, 프론트는 리액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해놨고, 예, 여기 이렇게 실행을 해놨고, 어떤 기능이냐면은 첨부 파일 업로드 기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아주 그냥 업로드만 하는 UI까지만 제가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중 파일 업로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집으로 압축해서 다운로드 받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파일을 이제 파일명 자체를 이렇게 그 UUID 뭐 이런 걸로 좀 이제 알 수 없게 인코딩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폴더별로 자동으로 구분해서 들어가게끔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은 자동으로 지워지게끔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이용하는 다른 이제 모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듈들하고 링크가 끊어졌을 때 자동으로 이제 스케줄러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자동적으로 파일이 삭제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까지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 파일 요 기능을 가지고 이제 5 스텝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적용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는지, 실제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업로드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제 업로드 제한이 이렇게 있어서 네, 열기 업로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석세스풀, 지금 예제 코드라서 업로드 하나만, 파일 여러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대충,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이 요번에 이제 2개 업로드를 해볼게. 3개. 자, 이렇게 파일을 3개 선택하고 이제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가 되고, 이 업로드는 그룹으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에 대한 그룹 코드가 이렇게 업로드가 되게끔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태치 파일이라는 요 모듈은 다른 컴포넌트로서, 다른 모듈들이 활용하는 컴포넌트로서 활용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세스를 보기 전에 제 철학을, 이 철학, 제가 뭐 2, 3년 정도 계속 이제 공정,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요걸로 정리가 됐는데, 이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을 때의 철학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보여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헥사고널 아키텍처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주도 설계 있죠. DDD를 실무적으로 변형을 시켰고요. 거기에 공정을 접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위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폭보수 모델이 있죠. 폭보수 모델의 그 공정을 제가 요 5스텝 아키텍처에 접목을 시켰고, 반복 공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폭보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안 되잖아요. 공정을 뒤따라 올라갈 때는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접목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명확한 분리. 요거는 뭐
DDD를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예, 아는 부분인데 저는 거기서 이제 더해 나가서 모델과 이제 폴리시와 그다음에 서비스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요거는 실제 코드까지 보셔야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참고로 이제 모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아시는 분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레이어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소위 컨트롤러 서비스 리퍼지토리 뭐 단순하게 레이어로 나누죠. 레이어로 나누다 보니까 도메인 모델은 도메인 모델 이꼴 엔티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도 코딩을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빈약한 빈 형태로 모델을 작성을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탈 프레임워크, 도메인 모델. 여기서 지금 모델을 제가 설계를 했잖아요. 모델을 설계를 했을 때 이게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든 뭐 다른 뭐 스트럭처 프레임워크를 쓰든 아니면은 그 스프링을 조금 이렇게 변형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쓰든 뭐 그런 프레임워크에 종속되지 않게끔 모델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5단계) 표준 공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5스텝 아키텍처는 제가 앞에서 AI 관련된 내용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AI하고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할 때 컨텍스트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AI하고는 관련 없이도 사람이 백엔드 코딩을 개발을 진행을 할 때도 통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AI랑 접목해서도 동작을 한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이 파트는 좀 내용이 길 거예요. 기니까 좀 준비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GitHub에도 이 소스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소스 클론 받으셔서 코드 보시면서 영상 잠깐 이렇게 멈춰가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단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텝 1, 도메인 자아 확립. 이게 이상하게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한국어로 표현하면 조금 좀 싸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모델 디스커버리입니다. 처음에는 모델을 우리가 기존의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모델을 개발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빈약한 엔티티로 표현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스텝을 통하다 보면은 모델의 그 상태와 행위를 관리하는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정의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일단은 규칙과 생애 주기 뭐 DDD에 보시면은 그 엔티티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뭐 팩토리, 그다음에 리파지토리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집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 내부에서만 상태 변경이 가능하도록 캡슐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 정도 가면은 이제 펄러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규칙을 DI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R이. 그래서 AR 내부적으로 규칙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첨부 파일의 개수를 5개로 제한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규칙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은 application.yml의 그런 속성으로 관리를 하든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외부 인프라에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폴리시에서 처리하게끔 구현하게끔 만들어 놓고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확실하게 AR에서는 DI를 상태에 대한 이런 제압 조건, 규칙 이런 것들은 DI를 받게끔 하고 상태 변경이 가능하도록 캡슐화 하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모델을 작성한 예시 코드를 좀 보는데, 코드는 제가 좀 이따 좀 보시고요. 우선 이제 AR을 첨부 파일에 대한 AI를 보면은 이제 필드로 attach files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이고 그 다음에 is linked 같은 경우에는 이 첨부 파일이 외부 모듈에서 이용하는데 외부 모듈에서 이용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업로드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이런 상태를 지금 캡슐화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AR을 작성을 해 보니까 이제 몇 가지 AR을 작성을 할 때에 요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제 발견했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AR의 어그리게이트 루트죠. 어그리게이트 루트의 기본 생성자는 엔티티 ID. 그러니까 어그리게이트에서도 핵심이 되는 엔티티 있죠. 예, 그 엔티티 ID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누가 이 AR을 조작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AR을 복원하는 메서드가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복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놨으면은 그거를 필요할 때 다시 불러와서 그 AR을 구성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서드, 스테이팅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 파일 어쩌고저쩌고 쭉 있죠. AR에 대한 풀 생성자인데 저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놨어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놨고 이 복원 메소드를 통해서 이 AR 풀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AR이 복원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AR을 구성하는 생성자 메소드, 복원 메소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는 엔티티 아이디와 오퍼레이터로 최초에는 만들어진다. 이 정도 규칙 정도는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폴러시 얘기했죠. 규칙. 이게 폴러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룰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도 이 룰셋을 특히 금융권 같은데,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세무 처리와 관련된 그런 로직을 짜다 보면은 규칙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별도의 룰셋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룰셋이 지금 AR에 다 담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주입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이 폴리시 AR에 대한 룰셋을 필드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메서드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주입을 받는다. 그러니까 메소드 주입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로 제가 AR을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엔티티 이게 이름이 베이스 AR 정도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백오피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디트이라는 게 필요하죠. 감사.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사라는 뜻이기도 한데 쉬운 말로는 이력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력 관리가 필요로 하는데 필수 필드가 우리 몇 가지 있죠. 오디 필드라고 저는 부를 건데 그 오디 필드로 누가 생성했는지, 언제 생성했는지, 누가 수정했는지, 누가 수정한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요거에 대한 4개의 필드가 바로 필수적인 오디 필드죠. 이 오디 필드와 그 다음에
요 엔티티 아이디 있죠. 예. 이 엔티티 아이디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칙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엔티티는 그냥 시퀀스로 나갈 것이고 어떤 엔티티는 ULID 뭐 혹은 UUID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떤 엔티티는 스트링으로 그냥 단순히 스트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엔티티를 저는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 파일이라는 모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백엔드 소스고요. 그다음에 저는 시스템의 어태치 파일이라고 요런 식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패키지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5단계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 5개죠? 예. 5개 다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선 모델에 볼게요. 예, 모델에 보시면은 어태치 파일이 AR입니다. 그래서 AR만 보도록 할게요.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클론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기본 AR의 기본 생성자는 어태치 파일 ID, 여기 베이스 엔티티에서 이 아이디 객체를 관리하게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네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AR이든지 간에 베이스 엔티티를 확장해서 만들 때 그때 이제 ID 클래스를 지정해 주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엔티티 아이디를 구현하게끔 해가지고 그 조건들을 쭉 어떻게 하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코드 클론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복원 메서드입니다. 스테이틱으로 만들어 놨고요. 스테이틱으로 만들어 놨고,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그 AR을 복원하는 그 저장소가 뭐 데이터베이스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파일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예. 그런 복원 메서드 리컨스티튜트라는 메소드, 스테이팅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메소드가 이제 복원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를 전부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풀 파라미터를 받는 이 생성자 있죠. 이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숨겨놨습니다. 숨겨놓고 얘를 통해서만 AR의 데이터가 복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폴리시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애드 파일을 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룰셋이라고, 보통 룰셋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이 룰셋에 대한 베리파이 하는 거, 검증하는 거, 요거에 대한 거를 DI를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 받게끔. 그럼 이 DI는 AR이 만들어질 때 DI가 되는 게 아니라 메소드가 실행될 때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 언제 넣어주냐? 그것도 뒤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을 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그 시점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할 때, 확장자 체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체크도 해야 되겠죠. 최대 5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확장자는 이미지 파일만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규칙들을 외부에서 구현을 해서 주입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 또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은 여기에 이 어태치 파일 AR은 개별 파일들의 리스트를 관리하는 필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파일 다운로드, 개별 다운로드가 있잖아요. 이 개별 다운로드에 대한
엔티티 아이디도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거를 떠나서 일단 AR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컬렉션이 있을 경우에 그 컬렉션을 이렇게 AR 외부 쪽에 넘겨줄 때는 이뮤터블하게, 그러니까 이제 변경되지 못한 상태로 넘겨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목록을 넘겨줄 때 컬렉션즈에 modifable list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정할 수 없게끔 컬렉션을 리턴을 해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모델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폴러시죠. 그래서 그 폴리시를 저는 그냥 룰셋이라고 할게요. 이게 발음이 좀 저는 잘 안 되네요. 룰셋이라고 할게요. 폴리시를 이렇게 룰셋을 인터페이스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 환경 설정이 오염되지 않도록 AR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정 때문에 서비스의 코드 수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결합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잠깐 예시를 이제 보자면요. 이 룰셋을 인터페이스로, 요 아이콘이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아이콘입니다. 인터페이스로 정의한 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에 파일을 추가를 할 때 우리가 검증해야 될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확장자 체크하고, 그 다음에 파일 몇 개를 허용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주입을 받았고요. 얘를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로 만들었고, 얘를 이제 구현한 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현한 애들을, 얘가 어태치 파일 폴리시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환경에 대한 어태치 파일 폴리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레이어드 아키텍처로만 구현하셨던 분들은 뭔가 좀 느낌이 다르시죠, 지금? 코딩이 왠지 재밌어질 것 같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고, 이 코딩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 국비 지원 학원에서 배웠던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터리를 구현하는 그런 코딩이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혹은 YML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밸류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설정 값을 가져올 수 있죠. 이런 설정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메서드에 파일 룰셋이죠. 파일 룰셋에 대한 메서드를 구현하게끔 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요 설정 정보 받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로직들, 베리파이하는 로직들,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놓은 거죠. 뭐 expired는 뭐 어떻게 된 거, 뭐 이런 규칙들을 쭉 외부에서 주입이 되게끔. 그리고 외부에서 주입을 할 때는 어쨌든 스프링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이제 외부 인프라를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외부 인프라 쪽에서 이 부분을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많이 해놨죠. 최대 맥스 사이즈, 그 다음에 GIF, 이미지 파일들만 허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파일이 이제 유예 기간 같은 경우에 며칠, 7일로 뭐 이런 디폴트도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application.yml에도 세팅이 돼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링크가 깨진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마다 체크해서 삭제가 물리적으로 파일이 삭제가 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는 뭐
여러분들 보안 좀이라도 고려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JSP, PHP, 뭐 ASP 뭐 이런 것들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설정들은 스프링을 지금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설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인프라 요소죠. 애플리케이션 저는 프로퍼티로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설정에다가 쭉 세팅을 어디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허용되는 확장자는 뭐가 있고 뭐 리텐션은 7일 그 다음에 이거는 잘못됐네요. 이렇게 가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호출될 때 룰셋을 파라미터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폴리시 부분을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했다. 자, 스텝 3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액티비티입니다. 요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그 카테고리 이론으로 DDD 허점 보완하기라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보셔야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영상에서 저는 우리가 DDD에서 모델 드리븐으로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전히 모델 드리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은 그 액티비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모델을 이용할 뿐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액티비티들에 의해서 로직이 흘러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텝 4에 나올 텐데 스텝 4의 서비스 부분에서 이 서비스에는 로직이 들어가지 않는다. 비즈니스 로직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스케이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면은 이런 액티비티들이 도출이 되는데 요거를 좀 여러 번 이제 반복하다 보면 또 여기에서도 이제 패턴이 조금 보이죠. 자, 어쨌든 이 액티비티는 유스케이스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 영역이고 여기서 도메인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도메인이 뭐냐? AR. 아까 보셨던 스텝 1에서 보셨던 모델 AR이고요. 이 AR이 이제 DB나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그냥 파일 업로드 되면은 그 서버가 되겠죠. 뭐 AWS를 사용하면 S3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API를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인프라라고 부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현을 할 때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조금 참조를 해서 어댑터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도입을 했고요. 적용을 했고요. 인프라라는 어댑터 요 역할에 이제 이 복잡성, 기술적 복잡성, AR을 복원하는 그런 것들, 리파지토리에서 이런 것들은 코드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JDBC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얘를 이렇게 VO로 변환한다든지 DTO로 변환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CQRS라고 혹시 아시나요? CQRX 그런 이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에 의해서 아예 초반부터 그 유스케이스를 도출할 때 초반부터 조회하는 액티비티하고 조회하는 유스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변경하는 유스케이스를 커맨드와 쿼리로 아예 처음부터 분리해서 설계 액티비티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내면은 훨씬 더 나중에 코딩을 진행할 때 좋다라는 것을 저는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토리지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부 파일 기능
이다 보니까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 어떤 스토리지에 저장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개발 환경이니까 로컬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하지만은 이제 클라우드 같은 데 올리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토리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세분화한다. 자, 그래서 이제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비티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패키지명을 그냥 액티비티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한 80% 정도는 애플리케이션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에, 예, 이 부분에 그 유스 케이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코딩을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제 첨부 파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커맨드, 그 다음에 쿼리,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스트림. 예, 스트림은 왜 만들어 놨냐? 예, 스토리지는 예, 저장하는 쪽이고요.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양한 형태의 다운로드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별도로 액티비티를 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커맨드 액티비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커맨드 액티비티의 구현체 이름을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커맨드 액티비티. 네,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런데 실제로 물리적인 파일이 저장되는 거는 스토리지 액티비티겠죠. 예, 여기서 구현한 애를 이용을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케스트레이션 하는, 예, 그런 영역이 바로 스텝 4에서 보실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우선 커맨드 액티비티 구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에 커맨드 액티비티의 구현체는 인풀 안쪽에 넣어놨습니다. 이 인풀 안쪽에 데이터베이스 파일 커맨드 액티비티,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은 얘를 실질적으로 그 첨부된 파일에 대한 그 저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파일은 이제 물리적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키기 위한 리파지토리 포트, 네, 리파지토리 포트를 DI를 받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는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뭐 세이브하고, 예, 로드는 조회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죠. 딜리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물리 데이터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딜리트 아이템, 메타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이름을 좀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R 같은 경우, 첨부 파일 AR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까 AR이 포함하고 있는 이제 안쪽의 엔티티가 별도의 아이디로 또 관리가 돼야 되는 케이스였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토리지 액티비티 인풀 보면은 얘는 로컬에서 동작하는, 예, 파일. 얘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인데 뭐 클라우드로 올렸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지 액티비티를 구현한 뭐 S3 파일 스토리지 액티비티 인풀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만들고 빈 조입을 좀 따르게 해주면 되겠죠. 예. 여러분들 그 좀 중급 이상만 되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머릿속에 오오오 하실 거예요. 네, 이런 느낌이 없으시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부끄러워할 거 없고요. 예,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텝 4
서비스의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AI가 어려워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은 아니고 AI가 어려워했는데 이 모델과 액티비티를 연결하는 오케스트레이션만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서비스 구형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액티비티들이 있죠. 네, 액티비티들이 필드로 쭉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구형 코드는 기본 흐름이 AR을 불러와서 복원을 하고, 복원이 필요하면 신규 말고요. 복원이 필요하면 복원을 리파지토리에서 복원을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조작할 게 있으면 조작을 하고 단순 조회면은 뭐 그냥 컬이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아주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오케스트레이션만 담당을 합니다. 흐름 제어에만 집중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역시 예전에 레이어드 아키텍처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트랜잭션 경계 설정을 하는 거는 역시 서비스에서 담당을 한다. 프로세스를 제가 여기서 적어놨는데 이거는 코드를 보셔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코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이런 액티비티들하고 그 다음에 모델 있죠. 모델. 동일 모델 내에도 AR이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어쨌든 AR 모델과 그 다음에 액티비티들을 이용하는 형태로 각 메소드에서 코드를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제가 여기 적어놨죠. AI가 좀 이렇게 최신 내용이거나 혹은 그 채팅을 날리는 그 프롬프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굉장히 멍청하죠.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잘 이해를 못해서 자꾸 제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좀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코드를 보시죠. 지금 이제 서비스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API에 보시면은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API 쪽에 가까운 서비스면은 API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에 가까운 서비스다라고 보시면은 인프라 쪽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표준 기준은 API 쪽에 넣는 걸로 해놓긴 했는데 가끔은 인프라에 넣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경우가 있고 API에 넣는 경우가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옮겨주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이 액티비티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액티비티 쪽에 자꾸 서비스를 넣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액티비티와 모델을 이용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API나 인프라 쪽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수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서비스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기능이죠. 트랜잭션 경계를 설정하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쭉 DI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으니까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롬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별도의 코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메소드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API 쪽에 가면 API 쪽에 두고 인프라 쪽에 가까우면 인프라에 두시라. 근데 대부분의 서비스는 API 컨트롤러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지금 API 프로젝트 그 패키지에 넣어놨고 그럼 이 메소드는 어떻게 해 놓을까? 그거는 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컨트롤러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파라미터를 넘겨줄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컨트롤러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서비스에 대한 메소드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고요. 거기서 컨트롤러에서 넘겨줄 수 있는 요런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자 이제 규칙이 거의 패턴이 됩니다. 처음에 AR에 대해서 생성을 하는데 완전 신규 생성이다 하면은 엔티티 아이디를 새로 생성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조작하는지는 정보는 필수겠죠. 그렇게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런 거를 생성을 해내는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AR을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메소드, 스테이팅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원을 하죠. 자, 그 복원을 한 다음에 각각의 적절한 액티비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작업이 수행이 되고요. 여기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죠. 그냥 액티비티들의 흐름만 이렇게 각 적절한 흐름을 처리할 수 있는 액티비티만 호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아래쪽에 내려가면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의 어떤 규칙에 대한 로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흐름 제어, 서비스가 흐름 제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코드입니다. 특정 파일을 물리 저장소와 DB에서 즉시 삭제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를 덜 눌렀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모델과 액티비티를 오케스트레이션 한다. 요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스텝 5 반복 공정 검증 테스팅입니다. 테스팅. 제일 어려워하는. 그러면서도 제가 제 채널에서 가장 강조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또 테스팅인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은데 자, 제 채널에 정말 그 테스팅에 대한 풀코스를 제가 유닛 테스트에 대한 풀코스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재생 목록인가 강의 프로그램 그 학습 프로그램 그쪽 보시면 있으니까요. 좀 내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좀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시리즈를 쭉 보셨으면 하고요. 테스팅이 왜 필요하냐? 공정의 완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스텝 5에 남았는데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포인트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AR 있죠. 모델을 만들어 놓고 검증하는 코드를 하나 좀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있잖아요. 액티비티 구현 클래스들 구현할 때. 그때 DB 리파지토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리파지토리를 이용하는 그런 테스트 코드가 좀 필요로 하고요. 그냥 몇 가지 좀 제가 해보니까 테스트 코드를 다 작성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제 코드 소스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스텝 5에 넣어놨긴 하지만은 스텝 1, 2, 3, 4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자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간중간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슬라이스 테스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DB 리파지토리를 테스트할 때는 리파지토리를 테스트하는 슬라이스 테스트. 그 다음에 REST API를 이렇게 컨트롤러로 구현을 했다면은 그 영역에 대한 슬라이스 테스트. 요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AR에 대한 모델에 대한 모킹 테스트. 요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로직 테스트 지향이라고 적어 놨는데, 로직 테스트를 하지 말으시라는 게 아니고, 예, 서비스, 예. 아까 보셨던 서비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작성을 하실 때는, 제가 보니까 거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테스트는 생략 자체가 가능하더라고요. 슬라이스 테스트든 유닛 테스트든. 이 서비스 테스트는 언제 이제 힘을 발휘하냐면은, 아까 제가 프론트에서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예. 프론트랑 연결해서 실제로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그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테스트를 할 때는 정책을 모킹해서 폴리시 있죠, 룰셋. 예, 그 다음에 아답터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쓰니까, 예, 테스트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쿼리는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테스트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5-1 있죠. 2,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요. 자, 우선 컨트롤러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저는 슬라이스 테스트를 권장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 영역에 대한 슬라이스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PI 문서화. 이거를 문서화를 해놔야 이제 프론트로 넘어갔을 때 이 문서를 참고로 해서 백엔드와 연결해줘라는 컨텍스트 맥락의 유지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조금씩 감 오십니까? 네. 자, 코드 한번 보도록 하시죠. 테스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 어태치 파일 쪽에 테스트 이렇게 작성이 됐고,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이 누락된 부분이 이벤트 리스너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이벤트 리스너 부분은 스프링 모듈리스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좀 생략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좀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테스트 코드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클론 받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거고요. 보시면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 테스트가 있고, 액티비티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댑터 테스트 요 정도, 테스트 코드는 요 정도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우선 그래서 컨트롤러 부분을 먼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포 이치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스프링부트 4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 MVC를 사용할 때 목 MVC 테스터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셋업이 좀 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레스트 독을 적용한 테스트 코드입니다. 슬래시 테스트입니다. 참고로 이제 슬라이스 컨트롤러에 대한 슬라이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죠. 네, 이런 게 필요하고 레스트 독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첨부 파일 업로드에 대한 테스트 코드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신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석세스 코드와 데이터 필드에 ULID가 응답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 코드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판스 필드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서화됩니다. 얘가 테스트 코드를 돌리면 레스트 닥이 동작을 하면서 이 API 문서를 내게 됩니다. 테스트를 돌려서 빌드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실제로 레스트 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해놔서 여러분들 조금 그냥 보고만 계세요. 네, 그래서 빌드를 할 때 컨트롤러만 빌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컨트롤러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이제 레스트 닥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그래들 관련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PI 스펙, 그 다음에 인덱스 있는데 저는 모듈로 좀 나눠놔서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태치 파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제 HTML 파일이기 때문에 옆에 빼고 라이브 서버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REST 닥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API 문서들을 쭉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단일 파일 다운로드, 그 다음에 파일 영구 삭제, 공통 에러 응답, 기존 그룹에 파일 추가하는 테스트 코드 등등등. 기능 많죠. 기능 많죠. 그 다음에 협업 시퀀스 다이어그램. 요거는 이제 제가 이미지를 넣었었는데 못 읽네요. 자, 이렇게 혹시나 몰라서 플랜트 UML 다이어그램에 맞는 이런 코드도 넣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이제 그 프론트 개발자도 AI로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리퍼지토리 테스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테스트 코드하고 별 달라 보일 거는 없죠. 없는데 이제 리퍼지토리 테스트를 할 때 그 테스트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그 데이터베이스 쪽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걸 보면 되겠죠. 어댑터 쪽에서 이제 DB를 이용을 하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어댑터 테스트 코드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컨테이너를 사용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스프링 부트 4가 나오면서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그 중에 크게 변화가 또 있었던 부분이 테스트 컨테이너거든요. 테스트 컨테이너는 예전에 이렇게 제네릭을 사용을 했었는데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코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어태치 파일 AR로 로드를 하고 어댑터에서 로드를 해서 어태치 파일로 리턴을 해주죠. 뭐죠? DDD에서 그 리파지토리에서 이제 불러온 거를 이렇게 모델 쪽으로 넘겨줄 때는 뭔가 변환을 해가지고 넘겨줘야 된다. DTU가 필요하다. 매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해보니까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델에서 제공해주는 그 복원 메서드 있죠. 스테이틱 복원 메서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중간에 매핑하는 단계가 필요가 없는 이런 케이스였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매핑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건 반드시 매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AI가 아니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예시고요. 자, 다음으로 파일 IO 테스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그 서버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업로드를 하면은 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업로드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근데 JUnit에 보면은 TempoDI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예, 가상으로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될 때만 가상으로 이제 경로를 루트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테스트가 끝나면 이게 다 알아서 삭제해주는 예, 그런 기능이거든요. 아주 저는 그 파일 관련돼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게 필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일 액티비티 테스트 쪽에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TempoDIR이라는 예, 게 있습니다. JUnit 5에서 제공해주는 가상 임시 디렉토리 예, 얘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다 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콜론 받으셔서 이거 파일 업로드 테스트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AI 있잖아요. 예, 채팅창에다가 JUnit에 보면은 TempoDIR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하는 샘플 코드를 작성을 해줘. 예,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 이런 예,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업로드를 할 때 계층형 경로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각각의 코드를 작성하는 거, 저는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제 클론 받아서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거의 대부분에 대한 테스트 코드 케이스, 슬라이스 테스트에 대한 그 케이스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레이어드 아키텍처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영상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주니어 분들도 좀 보고 계시니까 일단, 레이어드 아키텍처 정도는 알고 있는, 예, 주니어 분들을 위해서 레이어드 아키텍처와 제가 만들어낸 5스텝 아키텍처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 로직이 모델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셋이죠. 예, 룰셋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프라 세팅을 미리 해놓고 가져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프레임워크에 종속이 되는 모델이 종속이 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는 폴리시라는 것을 썼죠. 근데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쓰게 되면은 네, 이거를 예,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스텝 아키텍처는 그 선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위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은 뭐가 있어. 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 뭐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행위를 하면 돼.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룰은 폴리시를 사용하면 돼. 이렇게 선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모델 단위 중심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모델보다는 모듈? 예. 모듈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 단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듈이 없더라도 충분히 단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이용을 해서, 에이전틱 AI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할 때도 이 AI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프로젝트 전체가 아니고, 모듈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좁은 영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레이어드 아키텍처나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헥사고널 아키텍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작성할 때도 기존의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예. 헥사고널 아키텍처로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아키텍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니언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정말 싫어요. 그건 결국에는 레이어드 아키텍처거든요. 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오니언 아키텍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지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번영한 게 아니고 MSA를 위한 아키텍처도 아니에요. 그건 버리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고요. 구현을 해야 될 때의 그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한 세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그 스트릭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모델 할 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AR 내부에서 관리되는 컬렉션이 있을 때 이거를 외부로 노출할 때는 방어적 복사를 수행한다. 아까 요거죠. 예, 컬렉션즈 요거. 두 번째로는 명시적인 룰셋. 예. 정책 인터페이스를 명시적으로 전달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로직 액티비티. 모델을 이용해서 이동과 변환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예. 규칙, 그 다음에 정말 비즈니스적인 로직,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 AR에 들어가야 되죠.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모델이 아니고 모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그 모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이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코드 그 탐색기를 통해서 좀 보셨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1단계에 대응되는 애플리케이션. 아까 전에는 제가 소스에는 액티비티라고 돼 있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애플리케이션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2단계 모델. 그런데 제가 바이브 모델링 설계라는 영상도 만들었지만은 바이브 모델링 설계를 할 때는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 좀 알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5스텝 아키텍처도 AI하고 진행을 할 때 1단계하고 2단계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실험적으로 몇 가지를 더 실험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포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들이 이제 도출이 됐잖아요. 그 액티비티들을 구현할 때 이제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포트들이 자연스럽게 다 도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금방 끝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단계 인프라, 어댑터 부분이죠. 어댑터 부분. 그래서 그 어댑터에는 이 JDBC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처럼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어댑터도 있을 거고, 그런 어댑터들은 자연스럽게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 쓰냐, 로컬에서 쓰냐,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 쓰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테스트 서버 하나 놔두고 쓰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댑터를 구현체를 구현을 해두면 되겠죠. 결국에는 3단계에서 포트로 이미 인터페이스화 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교체하면 되죠. 5단계 API. API에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쭉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컨트롤러와 관련된 서비스 메소드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죠. 도출이 되고 그 서비스는 이 액티비티들과 그 다음에 이 모델 AR이죠. AR을 오케스트레이션 했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 5단계의 테스트는요, 테스트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 구성을 했을 때의 그 단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공정 프로세스의 그 단계하고 적절하게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제가 여기에다가 5단계 이렇게 적어놓고 4단계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서 아까 그 공정 프로세스에서 이걸 꼭 매칭해서 쓰는 게 아니고, 모듈을 구성을 했을 때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런 순서, 이런 단계별로 마찬가지로 5단계에 걸쳐서 만들면은 모듈 구성이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 라는 걸 제시해 드리는 거고, 테스트는 이제 모델 만들고 루셋에 대한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테스트가 그 별도의 단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있습니다.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모듈과 지금 이제 어태치 파일이죠. 어태치 파일이라는 모듈을 이용하는 외부 모듈, 뭐 대표적인 거는 게시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외부 모듈에서 이용을 할 때 그때 필요로 하는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스프링 모듈리스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듈이 패키지 이렇게 특정 패키지를 루트로 해서 모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눴을 때 외부 모듈에 노출을 해야 될 기능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벤트로 노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위치하는 이벤트 관련 파일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프링 모듈리스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든 게 있는데, 지금 요거 영상 녹화 시점에서는 아직 회원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풀리니까 스프링 모듈리스 영상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5스텝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필요로 하는 스프링 프로젝트들이 좀 필수 프로젝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첫 번째는 모듈리스고,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레스트 닥스. 스프링 프로젝트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하면은 거의 대부분 스프링 부트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듈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스프링 모듈리스라는 프로젝트를 필수로 넣어야 되고, 백엔드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프론트 쪽에 API 문서를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API 문서를 전달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스프링 레스트 닥스라는 프로젝트도 필수다.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 제가 앞에 설명드린 요 영상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더 쉽게 하시려면은 제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좀 추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스프링 모듈리스 적용 사례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제 컨셉에 대한 내용들이 스프링 AI 프로젝트에 쭉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이해할 수, 그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바이브 모델링 설계. 지금 5스텝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 코딩 쪽에 훨씬 더 가깝지만은 설계는 또 별개예요. 그래서 바이브 모델링 설계를 하기 위한 이 컨텍스트를 제가 또 도출을 해놨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상은 이미 다 풀려 있으니까 이 영상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에 도메인 로직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를 확신할 수 있었던 영상이 바로 카테고리 이론으로 DDD 어점을 보강하기라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 연구를 해놓고 서비스 레이어에는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5스텝 아키텍처의 서비스 부분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스텝 아키텍처,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실무적으로 변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DDD의 전략적 설계를 저는 극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